안녕하세요. 오늘은 73살 한정혜님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나 자신은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였을까 하고 말이죠. 한정혜님은 30년 넘게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시며 책을 정리하고 시민들을 도우셨습니다. 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죠.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장을 정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찾아드리고 아이들에게 책 읽는 재미를 알려주는 일이 그분의 천직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손자 돌봄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자신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해주는 일들 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마치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취급받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그분이 어떻게 용기를 내어 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마주한 어려움과 변화들을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장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돕게 되셨거든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손자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주고 온 가족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분류해서 돌리고 분리수거를 꼼꼼히 해서 내놓는 일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해 보셨을 일상의 모습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퇴직 후의 무료함을 달래는 일이기도 했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라고 고맙다고 말해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고, 손자가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할 때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고 하세요. 30년간 쌓아온 도서관 업무 경험으로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집안일을 해내는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움의 표현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요구사항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도시락만 싸달라고 하더니 반찬을 3가지는 넣어주세요. 국물도 같이 싸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래만 돌려달라고 하더니 섬세한 옷들은 따로 손세탁 해주세요. 다림질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청소만 부탁하더니 침실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해주세요. 화장실도 매일 청소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점점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이것까지 해주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 안 하셨네요? 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그분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겨울날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팠어. 정형외과에 가서 주사를 맞고 힘겹게 돌아오셨어요.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얼굴도 창백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물어본 첫 마디가 어머니, 저녁은 뭐 해놓으셨어요? 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건강이나 컨디션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하더군요. 아, 내가 아픈 것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해놓은 일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잠 못 이루며 생각하셨다고 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가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니라 일만 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을까? 30년간 도서관에서 일할 때는 동료들이 정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중해 줬는데 왜 집에서는 그냥 일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때부터 이상한 허무함과 외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해주는 노동만 필요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하세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집을 굴러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리한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자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분류해서 돌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 준비를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마움이나 인정보다는 당연함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다고 하세요. 혹시 내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가족들은 나라는 사람을 그리워할까? 아니면 나가 해주던 일들을 그리워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끔 실수라도 하면 눈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몸이 아파서 깜빡하고 분리수거를 내놓지 못했는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어머니, 이런 건 까먹으시면 안 되죠. 벌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다고 해요. 또 어느 날은 손자 도시락에 평소보다 반찬을 하나 적게 넣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가 할머니, 오늘 도시락에 왜 김치가 없었어? 친구들이 이상하게 봤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감기 기운이 있었어. 좀 쉬고 싶었는데 아침 일찍 손자가 깨워서 할머니 도시락 아직 안 쌌어요? 늦겠어요. 라고 재촉했다고 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도시락을 못 싸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었죠. 또 어느 날은 손자가 할머니가 만든 반찬이 별로라며 투정을 부렸는데도 아무도 그분을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이 엄마, 아이 입맛에 맞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셨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사랑받는 어머니, 존경받는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일만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했고 그분은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가끔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는 말이라도 듣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듣는 날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내일은 이걸 해주세요. 다음에는 저걸 챙겨주세요. 하는 부탁만 늘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2박 3일 캠핑을 떠난 날이 그분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캠핑 준비를 하느라 온 집안이 분주했어요. 텐트며 침낭이며 각종 캠핑 용품들을 챙기느라 바쁜 가족들은 그분에게는 오직 집안일, 당부만 잔뜩 하고 떠났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그분이 본 적 없을 만큼 빼곡히 붙어 있는 포스트잇들이 보였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분리수거 잊지 마세요. 플라스틱이랑 종이 분리 제대로 해주세요. 목요일에는 화분에 물 주기. 베란다 화분 5개 다 빠짐없이요. 금요일에는 대형마트 가서 장보기 우유랑 계란 떨어지면 바로 사오세요. 손자 학원비는 화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세요. 비밀번호는 메모지에 써놨어요. 택배 오면 꼭 받아주세요. 냉동 택배는 바로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20개가 넘게 적혀 있었어요. 마치 회사에서 휴가 가는 직원이 대체 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으셨다고 해요. 이건 가족의 따뜻한 당부나 부탁이 아니라 완전한 업무 지시서였다는 거요.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배려받는 존재가 아니라 집안을 관리하는 관리인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고 하세요. 30년간 도서관에서 일할 때도 이런 식으로 업무 메모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그것도 가족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접받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가족들이 떠난 후의 집안 분위기였어요. 평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손자가 뛰어다니고 며느리가 전화통화하고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그런데 혼자 남으니까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처음 깨달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무섭거나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했다고 하세요. 아무도 자신에게 뭔가를 시키지 않고 아무도 이거 했어요? 저거 챙겼어요? 하고 묻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다른 사람 입맛을 맞출 필요도 없고 영양 균형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하나와 김치, 그리고 간단한 나물, 무침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언제 먹은 밥보다 맛있었다고 하세요. 그날 밤, 그분은 평소와 다르게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깨어 있으셨어요. 평소에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일찍 자세요 라는 말을 듣곤 했는데 아무도 재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내 시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없어졌지?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6시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 시간이 8시였는데 이렇게 늦잠을 잔 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커피를 천천히 내려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언제부터 이런 여유를 잊고 살았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으셨다고 해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도움이 언제부턴가 당연한 의무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심하셨습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이제는 과감히 변화를 만들어야겠다고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만 살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굳히셨어요. 73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가 매물을 내놓으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처음에 많이 놀랐다고 해요. 어르신 혼자 사신 분이신가요? 가족들과는 상의하셨나요? 라고 물었는데 그분은 단호하게 제 명의의 집입니다.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라고 답하셨다고 하세요. 뜻밖에도 집값 문의가 금세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팀이나 집을 보러 왔고 그중 한 팀은 호가 그대로 현금으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가 매일 시켰던 꼼꼼한 청소와 정리 덕분에 집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집값이 높게 평가된 것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사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된 집은 드물어요. 금세 팔릴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런 아이러니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자신이 힘들게 해온 일들이 정작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시는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결국은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경우 말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그분의 마음 속에는 한 곳이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통영의 바닷가 작은 주택이었어요. 20년 전쯤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갔던 곳인데 그때 우연히 들렀던 작은 펜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던 그 순간의 평온함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고 하세요. 그때는 손자가 아직 어렸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놀았고 아들 부부도 휴가 중이라 그런지 여유로웠습니다. 그분도 오랜만에 집안일 걱정 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죠.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그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기억이 났다고 해요. 인터넷으로 통영 부동산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통영에서는 바다가 보이는 단독주택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몇 곳을 전화로 문의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사실 혼자 살기로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73살이라는 나이가 무엇보다 큰 부담이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도 걱정이었고,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계속 살기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하세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외로워도 적어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며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나를 소중히 여기자는 생각이 들었대요. 직접 통영까지 내려가서 집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캠핑했어. 돌아오기 하루 전이었어요.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통영에 도착했는데 서울을 떠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통영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바다 냄새였다고 하세요. 서울의 매연 냄새, 지하철역의 답답한 냄새와는 전혀 다른 깨끗하고 시원한 바다 내음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택시를 타고 부동산이 알려준 주소로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모두 새로웠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서울의 빌딩 숲, 복잡한 도로,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낮은 건물들, 좁지만 정겨운 골목길,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 이상하게도 처음 와보는 곳인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첫 번째 집은 기대만큼은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되었어. 수리할 곳이 많았거든요. 두 번째 집은 깨끗했지만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집에 도착했을 때 그분의 마음이 완전히 결정되었다고 해요. 작고 소박했지만 거실 큰 창문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주방이 있는 평범한 구조였지만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다고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다가 제일 먼저 보이고 저녁에는 노을이 바다 위로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어르신, 이 집은 전 주인분이 정말 아끼던 집이에요. 직접 손수 가꾼 작은 텃밭도 있고 바다 조망이 최고죠 라고 설명해 줬어요. 실제로 집 뒤편에는 상추며 고추 등을 기를 수 있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약서에 한정혜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적으셨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 그런 간절한 다짐을 하시며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서명을 하신 거죠. 집을 계약하고 다음 날 새로운 동네를 제대로 둘러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가셨어요.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자 바다 내음과 함께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자연의 소리였죠. 동네 시장이 가깝다는 말을 듣고 걸어가 보니 정말 활기차고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서울의 차갑고 거대한 대형마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상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단골 손님들과 안부를 묻는 모습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정겨움이었다고 해요. 나무를 파는 가게에서 시금치를 사려고 하는데 가게 주인이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러더니 여기 정순복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도 서울에서 혼자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순복 님이 나타나셨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도 3년 전에 서울에서 혼자 내려왔어요. 여기서는 정말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세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서 같은 결정을 내린 분을 만난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만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구나. 나와 같은 마음으로 용기를 낸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어요. 정순복님은 그분을 가게 앞 칸이 의자에 앉혀놓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딸 집에서 살았는데 사위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딸도 저 때문에 신경 쓰는 게 미안했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혼자 나왔는데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또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문화원에서 자원봉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일하셨다고 하니까 딱 맞을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이 책 읽는 모임도 하고 글쓰기 모임도 하는데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시장의 반찬 가게 사장님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 사장님이 나물이랑 김치를 납품할 분을 찾고 있었어요.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랑 무친 나물을 가져다 드리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30년간 도서관에서 쌓은 경험과 오랫동안 집안일을 하면서 익힌 손기술이 새로운 곳에서도 충분히 쓸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서울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심지어 귀찮은 일로 취급받던 능력들이 통영에서는 귀중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고 해요.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 내가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쓸모없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는 내가 가진 것들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서 가슴이 뛰었다고 하세요. 서울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모든 것들이 통영에서는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들이 그분을 따뜻하게 반겨주고 있었어요. 70평생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하세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것도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 말이에요. 첫날 밤 숙박업소에서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 때의 기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힘겹게 지났어. 드디어 환한 곳으로 나온 것 같았다고요. 혼자라는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불안함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하세요. 3일간의 캠핑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은 여전히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찍어온 사진들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면서 날씨도 좋았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더 오래 가고 싶네요. 하며 즐거워했어요. 손자도 할머니. 우리가 바베큐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정말 신났어요. 라고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요. 너무 분위기를 깨고 싶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계셨거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그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캠핑 간 동안 큰 결정을 했어. 집을 팔았고 다음 달에는 통영으로 이사를 갈 거야.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하세요. 며느리는 수저를 놓던 손을 멈추고 네, 뭐라고 하셨어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아들은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농담이시죠? 라며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가 하는 말에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충동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 있으셨나요?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라고 했어요. 아들도 엄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며 황급히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봅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치렀어. 한 달 후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고 통영집도 계약했어.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그제서야 며느리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럼 누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고 누가 집안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 회사에 나가야 하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이 학원 픽업은 누가 해요? 아들은 무릎까지 꿇으며 간절히 사정했습니다. 엄마, 혹시 돈 문제라면 제가 용돈을 더 많이 드릴게요. 월급도 올랐으니까 지금보다 2배로 드릴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때 그분은 평생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어요. 난 돈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해, 고마움이 필요해.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들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 아픈 날에도 집안일을 해야 했고 피곤한 날에도 누군가를 챙겨야 했어. 그런데 고마움은커녕 당연하다는 식으로 여겨지니까 정말 힘들었어.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첫 마디가 저녁은 뭐 해놓으셨어요? 였어. 내 건강은 관심도 없고 오직 집안일만 관심 있더라고. 그리고 감기 걸렸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도시락은 어떻게 하죠? 부터 물어보고 내가 아픈 것보다 도시락 못 싸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처럼 말이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께서는 가족에게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은 새벽 2시까지 길고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그럼 저희가 어머니를 하녀 부리듯 했다는 말씀이세요? 라며 서운해했고, 아들은 엄마, 저희가 언제 고맙다는 말을 안 했나요? 라며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점차 가족들도 자신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어머니를 당연한 존재로만 여겼던 건 아닌지,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면서도 감사 표현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었다고 하세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원해. 나도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고 고마움도 받고 싶어. 나도 73살이야.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정말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하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고 해요. 통영으로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아침 해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세요. 첫 달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빠르고 복잡한 생활 리듬과는 전혀 다른 여유로운 리듬, 새로운 이웃들과의 관계 맺기, 다른 쇼핑 환경과 교통편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고 해요.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와 성취감이 있었거든요. 정순복님의 소개로 문화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30년간 일했던 경험 덕분에 책 정리나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어르신들의 글쓰기 모임을 이끌게 되면서 새로운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지금은 15명까지 늘었어요. 매주 수요일에 모였어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고 서로 읽어주는 시간을 가져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해요. 제가 도서관에서 일할 때는 책을 정리하고 대여해주는 일이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직접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어요. 시장의 반찬 가게와 협업하는 일도 점점 본격화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병원, 조리사로 일했던 경력과 오랜 집안일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정순복님이 소개해준 김 사장님이 그분의 솜씨를 한번 맛보고는 이런 손맛을 찾고 있었어요. 정말 옛날 어머니 손맛이에요 라며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 나물 무침과 김치며 가지만 납품했는데 소문이 나면서 주물량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거의 매일 주문이 들어와서
오전에는 장을 보고 오후에는 나무를 묻히고 김치를 담그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시금치 나물 무침과 배추김치가 인기가 많았어. 다른 식당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 정순복 언니랑 함께 작업하고 있어요. 일이라기보다는 취미, 생활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새롭게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한편 서울에 있는 아들 부부도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주 3회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손자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등하원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도시락도 학교 급식으로 바꾸고 저녁은 간단한 배달 음식이나 밀키트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전화해서 어머니 없으니까 정말 불편해요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나름대로 체계를 잡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그분이 가장 뿌듯해 하시는 건 가족들과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주말이면 손자가 아빠와 함께 통영까지 놀러 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왜 혼자 사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손자도 이제는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제가 직접 기른 나물로 만든 반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손자가 할머니, 여기서는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라고 말할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돌봐야 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손자도 할머니, 우리 언제 또 올 수 있어요? 바다에서 조개도 줍고 싶어요 라고 묻는다고 해요.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따뜻해졌다고 하세요. 서로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손자도 할머니를 더 특별하고 그리운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아들 부부도 그분의 선택을 점차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가끔 화상통화를 할 때도 예전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챙겨주세요 하는 말보다는 어머니 건강하세요. 거기서 재미있게 지내세요 하는 진짜 안부 인사를 해요. 이런 게 진짜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은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으셨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걸 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73세에 깨달으신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이라고 하기엔 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야 진짜 저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한정혜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도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만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가 해주는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정작 나 자신은 소중한 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올바른 표현이라고 믿으시면서 말이에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행복은 뒤로 밀어두고 사셨죠. 하지만 한정혜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정혜님의 용기 있는 선택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어요. 또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욱 깊게 만드는 관계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73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모습은 정말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와 용기였던 거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스스로를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인생이 남아 있어요. 꼭 한정혜님처럼 집을 옮기거나 거주지를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한정혜님처럼 작은 용기부터 내어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에 대해서 가끔은 고맙다는 말을 요청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다시 찾아보세요. 가족들에게 나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때로는 나도 좀 쉬고 싶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중받는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입니다. 73살의 한정혜님이 그렇게 큰 용기를 내셨듯이 여러분도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한정혜님은 지금도 통영 바닷가에서 글쓰기 모임을 이끌고 손맛 좋은 반찬을 만들며 무엇보다 자신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처럼 여러분도 존중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언제든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